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복잡한 도시에서는 자동차 걱정 없이 안심하고 길을 걷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종로에 보행 전용 거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세제 개편안 때문에 환급액이 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정책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작년부터 세종로 보행 전용 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로 보행 전용 거리 사업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민현석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종로 보행 전용 거리 사업. 지난해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네, 작년 9월 23일 서울시 승용차 없는 날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네. 이날에는 생활 자전거 대행진 행사와 함께 시행되어서요. 5만 3천여 명의 시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신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후 11월에 한 번 더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쌀쌀한 날씨로 인하여 참여 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정리화해서 세종로 보행 전용거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행 전용 거리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도 많을 때 시민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6월에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문 시민의 95%가 세종로 보행 전용 사업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요. 네. 인근 상인의 경우에도 설문에 참여한 상인의 8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세종로 보행 전용 사업의 시행 빈도에 있어서는 설문에 참여한 시민의 56.3%가 월 1회 이상 사업이 시행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네.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네. 보였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은 없었습니까? 크게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세종로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네.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가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광장을 조성하면서 그 은행나무들을 다 없앴잖아요. 네네. 그 나무들을 없앤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은행나무를 없었을 때 그때 당시 시민 설문을 했습니다. 네. 그때 많은 분의 서울 시민들이 은행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렇게 이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보행 전용 거리 사업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부응해서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첫째 주와 셋째 주 주말에 세종로 보행 전용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요. 점진적으로 그 시행 횟수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예, 그 보행 전용 거리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무엇보다도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양적 성장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넓은 도로나 편리한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런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탄소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런 보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종로에서 보행 전용 거리 사업이 만약에 그 주말마다 있으면은 네. 그때는 자동차는 다니지 못하는 겁니까?
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통행을 이제 막고 있는데요. 지금 세종로 같은 경우에는 그 한쪽 편의 그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종 그 문화회관 쪽만 이제 차단해가지고 그쪽을 보행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미문화원 쪽은 네. 미국 대사관 쪽은 다니도록 하고. 네네. 그렇군요. 그 전에는 차 없는 거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왜 이름이 보행 전용 거리 사업으로 바꾸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차 없는 거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이제 보행 전용 거리 사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행 전용 거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세종로가 보행 전용 거리 완전 통행을 차단하는 향후에 그런 보행 전용 거리 사업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에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표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그 차 없는 거리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든지 주민 참여, 시민 참여 같은 것을 고려한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로 보행 전용 거리 사업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그 시민들이 찾아가기 쉽고 그리고 시민들이 찾아가고 싶고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완성해 간다는 거리라는 개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행 전용 거리 사업하고 차 없는 거리 사업하고 가장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그 보행 전용 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 사업과 달리 주변 지역의 보행 연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보행 전용 거리 구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더욱더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특성, 지역의 어떤 맞는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거기에 문화 프로그램을 넣을 수 넣음으로써 그러한 시민들이 보다 그 보행 전용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그 대표를 모아서 서로 그 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요. 시민들의 어떤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구를 열어서 듣고 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화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네, 그 매월 차별화되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 3월에는 서울 국제 마라톤이나 그 사회적 기업 장터나 외국인 벼룩시장 등을 개최했고요. 4월에는 지구의 날 행사하고 재활용 센터 등의 행사, 6월에는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학교 남은 장터, 안전 체험 등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네, 지금 그 보행 전용 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것을 매주 주말 이렇게 확대 적용할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확대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의 계획은 매월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행 전용 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그 시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 문화 행사로만은 이제 아무래도 시민들의 그 관심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셨는데 앞서 그 문제점을 언급하실 때 그 시민들이 쉴 만한 공간, 이렇게 앉을 만한 공간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네, 일단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이동형 어떤 쉘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공공청사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개방하게 함으로써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봐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현석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은퇴, 설계,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 에셋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까지가 한도라고 해서 매월 33만 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편이라 연말 정산하면 돌려받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지난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다고 들었는데 과연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연말 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이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개편안 중에 소득공제와 관련된 그런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은요. 네. 우선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고 또 인적공제 항목 중에 다자녀와 관련된 항목을 통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를 또 축소하고요. 또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 또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 형태로 바꾼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특히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요. 세전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긴 하지만은요. 5천만 원이 초과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세금 증가액이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크게 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뀌는 내용 중에 이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차이가 아주 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적공제와 또 특별공제, 또 기타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누진세인 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이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요. 네. 소득공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서요. 그 다음에 세금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세액공제 방식보다는 세율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소득공제가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세제 개편안이 통과돼서 만약에 시행될 경우에요. 얼마의 세금 증감액이 발생하는지는 지금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은 본인의 소득으로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예. 내용 중에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 경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나요? 소득이 많게 되면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율은 구간에 따라서 이제 6%, 15%, 24%, 예. 35%, 38% 구간이 있죠. 따라서 이런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들이요. 연소득이 많은 분들, 즉 24% 이상의 분들이 특히 돌려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이번에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 개편한 대로라면 돌려받는 환급액이 이제 줄어들어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네, 만약에 문의 주신 분이 24%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라면요. 105만 6천 원을 환급받으셨고 또 네. 35%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라면 15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세율이 높을수록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요. 바뀐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돼서요. 네. 48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많이 줄어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6% 세율 구간을 넘는 분들이요. 연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절세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를 하면 손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문의 주신 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소득공제에 대한 절세 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현 시점에서 연금저축을 대체할 만한 그런 절세 상품을 찾기는 힘듭니다. 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22%의 기타 소득세를 징수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해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또 올해 초부터 연금저축 계좌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요. 의무 납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의무 납입 기간은 충족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5세 정도 나이면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차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55세 이후에 자녀 학자금이나 또 아니면 부족한 생활자금의 현금 흐름에 맞춰서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한다면은요. 이 연금저축은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가교연금 역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절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사실만으로 해지하지 마시고요. 저축 여력이 좀 가능한 시기까지는 납입을 유지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의무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의무 납입 기간이라는 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기간입니까? 그 단어 그대로 네. 반드시 납입 기간을 채워야만 하는 기간이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에 네. 부과돼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만약에 일시금으로 해지하게 된다면은 네. 또 55세 이전에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해지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은 보여야 된다 이거군요. 네네. 그 만약에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통과된다면 그 아직 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나이나 뭐 직장 장기 근속 가능성, 뭐 또 소득 뭐 이런 부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요. 공제 혜택을 오래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세제 비적격 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공제 혜택보다는 세제 비적격형으로 해서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물지 않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반면에 젊은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제 적격형으로 매년 1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세제 적격이든 아니면 세제 비적격이든 간에 연금 상품은 대부분 장기 상품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반드시 고려하셔야만 하고요. 가능하면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하신 후에 가입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3년 후쯤에 결혼할 생각이고 10년 안에 집을 사고 싶습니다. 길게 보고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재테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처럼 사회초년생이 들어야 할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취업 축하드리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첫 단추도 잘 꿰야 될 것 같은데 재테크의 우선순위를 물어오셨어요? 네, 그 재테크를 위해서 보통 멋진 저축 플랜이나 아니면은 수익률이 아주 좋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네.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우선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젊은 싱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소비 마케팅이 상당히 그 줄을 이루고 있죠. 네. 따라서 월급을 받아서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무작정 소비를 하다 보면은 지출은 순식간에 늘어나기 쉽습니다. 네. 그런 그 소비 습관은 평생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됨을 좀 명심하시고요. 정해진 예산 하에서 매월 소비하는 구조를 먼저 만드십시오. 네. 두 번째로 적절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갑작스러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모님에게 큰 재정적인 위험을 넘길 수도 있고요. 네. 또 최악의 경우에는 빚의 늪으로 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적게나마 은퇴를 대비하는 것이 또 순서입니다. 네. 사회 초년병에게 그 노후는 굉장히 먼 미래일 수 있지만은요.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많지 않게 저축 가능 금액의 한 10% 범위 내에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부담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초년생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뭐 인생의 안전판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안전판을 좀 우선적으로 마련해 놓고 결혼 자금 준비나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예.
그 저축 가능 금액의 10% 정도에서 범위 내에서 시작한다. 요거는 좀 어떤 설명인지 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초년생 급여가 한 200만 원이다 예. 하면은 본인의 그 전기 지출이나 아니면 예. 교통비 또 부모님께 드리는 뭐 생활비 보조 이런 것들을 빼고 저축 가능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예. 이 100만 원의 10% 한 10만 원 내외 정도로 예. 가능하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가 되더라도 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세제적격 연금 같은 상품으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축 가능 금액의 한 10% 정도는 연금에 들어라. 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테크 전에 그 인생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년 후에 결혼을 하고 10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문의를 해오셨는데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지금 10년 후에 내 집 마련보다는요. 3년 후에 결혼자금 마련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결혼정년기 남성의 70%가 과도한 결혼 비용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또는 망설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또 지켜드리면서 빚으로 신혼을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 자금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네. 금융상품은 지금 결혼 기간까지 3년이라는 뭐 비교적 여유로운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금리가 낮은 정기 적금에만 모두 넣지 마시고 네. 적립식 펀드로 나눠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 10년 후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셔서요. 매월 5만 원 정도만 불입하도록 하십시오. 네.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은 결혼하신 다음에 배우자와의 맞벌이 소득을 좀 감안하고요. 네. 또 그 당시에 저축 여력과 목표 기간을 다시 설정해서 전략을 세워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예. 그 금리가 낮은 정기적금에만 모두 넣지 말고 적립식 펀드로 나눠서 넣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립식 펀드가 정기적금보다 이율이 좀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수익이 높은 만큼 네. 마이너스 뭐 수익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매월 그 매입 단가를 낮춰서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정기적금보다는 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기적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년이라면은 예.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를 한 50대 50 정도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회 초년생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왔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사망자금에 대한 필요성은 거의 없죠. 예. 따라서 종신보험은 맞지 않고요. 예. 100세 시대에 맞는 의료실비보험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스포츠나 뭐 레저 활동 등의 외향적인 성향이시라면 상해 휴유장애나 아니면은 소득 보상 등의 상해 관련 보장을 추가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암에 걸릴 경우에 암 진단비가 나오는 보장을 추가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은 이런 보장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돈 키움 SF 플래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CCTV, 아이에겐 전자책, 아빠에겐 내비게이션.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프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변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의 화합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6년 만에 총파업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그동안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40여 차례 협상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오늘 저녁까지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 새벽 5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고의 목적 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최근 5년 동안 수익을 계속 쌓아주면서도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임금을 동결하고 또 비정규직의 비율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올해 680억 원 적자가 예상돼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쯤 서울 역삼동 노보텔 호텔 인근 도로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승용차에서 불이 나 보닛 부분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 주인 31살 김모 씨는 전화통화를 위해 차에서 나와 있던 중 엔진 부근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 여파로 이달 들어 발행된 기업어음의 만기가 지난달에 반토막 수준으로 짧아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발행된 기업어음의 만기는 평균 58일로 지난 2010년 5월 이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003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다 보니 소음이 많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경비라서 의견 조율을 할 권한이 없으니까 소장을 데리러 갔는데 갑자기 소장이 제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전치 2주의 진단을 끊고 분당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합의는 안 했고요. 그런데 지난달 11일 소가 접수됐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해당 사건을 불구속 처분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는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저를 때린 소장은 멀쩡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경비로 일하고 있고 관리소장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통 합의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사건이 폭행이나 이제 상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민사적인 부분은 한마디로 피해를 당하신 분의 어떤 뭐 치료비라든가 아니면은 정신적인 위자료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손해배상 절차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형사 절차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제 범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러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떠한 공적인 어떠한 징벌을 내리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보통 이제 그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피해자의 어떤 그런 민사적인 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해자에게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참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 쪽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라는 식으로 좀 권유를 하죠. 그렇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해당 사건이 불구속 처분으로 송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불구속 처분이라는 건 뭡니까? 일단은 이제 요런 그 고소가 되었을 경우에 그 수사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상해나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먼저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경찰의 의견을 적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다시 한번 그 경찰의 조사를 확인을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법원으로 넘기는 것은 이제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 지금 그 불구속이지만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성남시장에 송치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사건을 보냈는데 그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의 의견은 죄가 인정되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그 가해자를 구속해서 조사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적어서 검찰로 보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 합의를 안 한 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그 경찰에서 조사하는데 유죄냐 무죄냐 혐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합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합의를 했다고 해서 죄이던 것이 죄가 안 되거나 또 합의를 안 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다시 죄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합의 여부는 나중에 그 가해자의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에 지나지 않고요. 혐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합의 여부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일단 그 고소인 피해자는 먼저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좀 상당 기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예. 경찰에서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렇게 그 피해자에게 한번 통보를 하게 되면 예. 검찰은 또 이제 그 사건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 수많은 사건이 이제 검찰에 올라가기 때문에 순서대로 사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더군다나 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그 피의자를 구속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구속 사건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런 불구속 사건 을 좀 그 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예. 그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341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남의 땅 400평 정도에서 조립식 건물을 짓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10년 남짓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의 땅에 건물을 짓는 게 잘하는 짓인가 걱정도 되고요. 1년 사용료가 500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라서 고민이 됩니다. 용도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흙땅인데 계약 시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남의 땅에다 본인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예, 문제는 사실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도 없는데요. 예. 사실 그 땅 주인과 예. 그 땅의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의 허락을 또는 네.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그런 부분에 그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일정 기간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제도가 되어져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집 주인과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약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향후에 발생될 상황,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사용하는 중에 어떤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집주인과 사전에 미리 다 서면으로 서류로서 약정을 자세히 해두게 되면 나중에는 그거에 따라서 정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정 자체를 좀 두리뭉실하게 애매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시작할 때 집주인과 그 부분을 개인 당사자들이 하지 마시고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향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해 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건물을 지으려는 것이 이제 전답으로 돼 있는데 이 전답으로 돼 있는 것에다가 건물을 짓고 어떤 영업이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전답으로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곳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목 변경이 대지나 이런 것으로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처음에 약정을 할 때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지목을 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나중에 그걸 다 무시하고 불법 건축물로 돼서 이것이 철거 명령이나 어떤 과태료가 나왔을 때 그걸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에도 문의를 해 보시면 더 안전하시겠습니다. 지금 그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얼핏 생각난 게 그 이태원 쪽에 가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일반 그냥 주택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용도 변경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10년 영업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계약서를 일반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흔히 이제 하시는 실수가 두 사람은 그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되게 간단하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둘만 아는 얘기를 써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쉽게 예를 들면 거시기라는 말을 썼을 때 당사자 두 사람은 알지만
제3자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류를 두 사람 사이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달라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는 내용으로만 적으시지 마시고 정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도 전혀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세하고 아주 쉽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가서라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그렇군요. 나중에 이 약정이 문구가 무슨 의미냐 해석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서류는 있으나 마나한 소리가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314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남편이 도박을 너무 심하게 해서 10여 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조정위원회에서 양육비를 포기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전 남편이 도박을 끊고 다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애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앞으로 대학 학자금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제라도 양육비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10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이제 양육비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아직 자녀가 미성년 상태라면 고등학생이라면 미성년인데요. 이 지금이라도 사실 양육비 청구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록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뭐 다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양육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이혼을 하면서 그 부모가 사용할 생활비라는 의미보다는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크면서 즉 자녀에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도 사실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맞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남편이 다시 그런 양육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다면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그다음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일부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혼은 절차를 밟으면서 보통 양육비 계산을 하게 되면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녀 한 명당 월 30에서 50 정도를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모의 어떤 뭐 경제 사정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재산 정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양육비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혼을 할 때 양육비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게 중요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보통 양육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또 대개 그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에서도 양육비를 포기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쪽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보통 양육비는 최소한이라도 조금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송 중에 2145번님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사업장 내에서의 관리자 폭행 근로기준법으로도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또 7434번하고 9885님께서도 문의 주셨는데 앞서 부자가족 만들기 코너에 김영돈 지점장에게 질문 보낸 사연 같습니다. 다음 주 김영돈 지점장께 답변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법률 3장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네, 오늘 법률 상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상담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ES 다운받으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 남길 수 있고요. 프로그램 생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 YTN ES 많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